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새해 들어 하이브와 SM, YG엔터, JYP엔터 등 주요 엔터사들의 주가가 두 자릿대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엔터주들이 새로운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군 복무가 끝나서 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또 인기 아티스트들의 복귀 그리고 신인 아티스트들의 데뷔가 이어지는 데다가 엔터 산업이 미국발 관세 리스크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서 반사 이익이 기대되기 때문인데요. 자, 2025년 엔터 산업에 대한 전망 그리고 투자 전략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올해 서울 강남에 나온 첫 로또 분양에 5만 8천 명이 넘는 청약자가 몰렸습니다. 주변 시세보다 5억 원이나 낮은 가격에 강남에 진입할 수 있다는 장점에 청약자가 대거 몰린 건데요. 하지만 이 서울 강남 지역을 제외하고는 청약 시장이 점점 침체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청약 시장 분위기 살펴보고요. 한 주간 부동산 동향도 짚어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하겠습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중국 딥시크가 저비용 고효율의 인공지능 내놔서 이제 전 세계에 충격을 줬는데 네. 국내에서는 그 공공기관들을 중심으로 딥시크를 차단하는 게 지금 확산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정부 부처들이 일단 딥시크 접속 차단에 나서고 있는데요. 네. 이미 외교부라든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같은 경우는 접속을 차단했고요. 통일부도 오늘부터 이제 차단했고 보건복지부 또 환경부 같은 다른 부처들도 지금 접속을 차단 준비하고 있거나 네, 곧 차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부처, 기획재정부 역시 접속 차단 검토 중이고요. 네. 사실상 전 부처로 지금 접속 차단이 확산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역시 보안 문제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딥시크 정보 수집 체계가 우리 이제 챗 GPT 같은 것과 좀 다르다라고 이제 파악이 됐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정부 부처는 민감한 정보도 많이 다루기 때문에 이런 네. 정보 유출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금은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라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고요. 네. 경찰도 조금 전에 나온 소식을 통해서 보면 오늘부터 이제 업무용 PC에서는 딥시크 접속을 차단하는 이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네. 앞으로는 이게 이제 어디까지 확산될까? 지방자치단체로도 확산될지 지켜봐야 되는데 행안부가 지난 4일에 중앙부처와 함께 17개 이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딥시크를 비롯해서 생성형 AI 사용에 유의해달라라는 공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자체도 움직일지 봐야 되고 교육부 산하의 각 지역 그 교육청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리고 일선 학교에도 지금 AI의 사용과 관련된 네. 주의 공문 같은 것들이 내려가고 있어서 이게 사실상 딥시크를 염두에 두고 나오는 조치들이라는 점에서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금융권에도 딥시크 차단이 확산되고 있다면서요? 네. 지금 일단 국책은행이죠. 수출입은행은 지난달 31일부터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고요. 일반 시중은행, KB금융지주, KB국민은행에서도 지난 3일부터 안전성 검증을 이유로 딥시크 접속 차단했습니다. 네. 하나은행은 4일부터, 우리은행은 또 오늘부터 역시 각각 사내 외부방이나 고객용 PC 등에서 현재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고요. 인터은행, 토스뱅크나 K뱅크도 보안성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는 딥시크 서비스를 차단 중입니다. 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만 말씀드렸는데 나라 밖에서 다른 나라에서도 지금 딥시크 차단하고 있어요. 대만이나 이탈리아 했고요. 호주도 지금 정부 차원에서 딥시크 사용을 금지를 해서 네. 딥시크 차단이 어쨌든 지금 세계적인 추세로 확산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네. 자, 그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놓고 여야가 그간 그 평행선을 달려왔는데 네. 조금 입장차가 좁혀지면서 네. 뭔가 좀 합의의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가요? 네. 오늘 좀 입장이 새로운 게 나왔고요. 네. 그동안 여야가 이견을 보여온 부분이 이제 개혁 방안의 방식이나 우선순위에서 뭘 먼저 할 거냐 이거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는 보험료율이나 소득 대체율을 우선적으로 좀 상향하자라는 모수 개혁에
좀 먼저 하자라는 거고 이제 국민의힘 여당 같은 경우는 기초연금이나 퇴직연금 같이 다른 연금체계 전반을 손보는 구조개혁을 이번 기회에 함께 하자. 네. 이렇게 입장차가 갈리면서 이게 좁혀지지 않았어요. 계속 평행선을 달려왔던 부분인 거고 자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일단은 모수개혁을 먼저 하자는 쪽으로 방향을 좀 선회하면서 네. 합의의 물꼬가 트이는 계기가 마련됐고요.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최근에 이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보건복지부 조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난 4일에 좀 비공개로 만나서 연금 개혁에 대한 방안을 논의를 했었고 그때부터 좀 바뀔 기류가 보였었고 네. 오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명확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수개혁이 조금 더 손쉽게 될 수 있다면 모수개혁부터 먼저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혀서 국민연금 개편과 관련해 입장 변화를 공식화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현재 이제 모수개혁 중에서 보험료율은 13%로 올리자는데 사실상 합의가 돼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네. 남은 건 이제 소득 대체율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42%, 민주당에서는 최종적으로 제시한 안이 44%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소득 대체율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상황인 거고 이거를 이제 특위를 구성해서 할지 여기에 대한 부분도 이제 마지막으로 좀 입장을 조율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오늘이 2월 6일이지 않습니까? 네. 혹시 그러면 빠른 기간 안에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만 상향하는 모수 개혁이 네.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속도 전으로는 이달 안에 법안 처리를 하자. 아, 그런 분위기예요. 네. 특히 이제 그 국회 차원에서는 의지가 매우 강한 게 민주당 출신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게 박주민 의원이거든요. 네. 박주민 위원장은 더 이상 시간 끌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서 오늘 또 입장을 내놓은 건 2월 안에 모수개혁을 위한 개정안,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하겠다. 다시 한번 강조했고요. 구체적인 그 스케줄까지 내놨어요. 2월 셋째 주에 법안 소위 열어서 법안 심사하고 이후에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네. 논의하고 있다. 이런 일정까지 공개를 했고요. 이례적으로 오늘 보건복지부도 2월이 연금개혁 적기다. 그래서 신속하게 모수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이례적으로 오늘 또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럼 다시 정리를 하면 예. 남은 문턱은 일단 소득 대체율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이건 아직 입장 조율이 안 됐는데 그 합의를 어디서 할 거냐라는 거예요. 어디서? 예, 국민의힘에서는 정치권도 모이고 관계 부처까지 다 모인 특위를 구성하자. 아, 네. 이 특위에서 합의안을 도출해낼 것인지 네. 아니면은 국회 복지 차원에서 일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인지 여기에 대한 부분이 마지막 지금 걸림돌인 거고 지금 새로 나오는 얘기는 보험료율은 아까 인상안에 대한 대체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소득 대체율의 경우에를 따로 떼놓고 보자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뭐하고 따로 그러니까 놓고 봐요? 일단 우선적으로는 보험료를 인상하는 걸 먼저 처리를 하고요. 네. 소득 대체율을 구조개혁 방안과 연동하자는 안이 또 새로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네. 이거는 이제 민주당에서 반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이 역시도 넘어야 할 산으로 보이는데 일단 2월 안에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논의를 서두르자라는 지금 공감대는 분명히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자, 금값이 뭐 계속 오르고 있다면서요? 네. 지금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터지니까 금 수요가 폭발적으로 또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금값이 연일 사상 최고치 찍고 있는데 일단 뉴욕 상품거래소 4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 현지 시간 5일 기준입니다. 2,893달러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네. 장중에는 2,900달러 선을 처음으로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이런 추세라면은 뭐 꽤 빠른 시간 안에 온스당 3,000달러 돌파도 아마 가시권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만큼 오름세가 가파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국내 금값도 지금 사상 최고가 행진 이어갑니다. 그래서 KRX 금시장에서 1kg짜리 금현물 1g당 가격 14만 7,820원. 일단 전날에도 14만 원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가.
그리고 오늘도 어제도 사상 최고가 기록을 한 거고 네. 지금 한돈 국내 순금 한돈 가격 기준으로 이제 60만 원에 육박을 했고 이제 아이 돌 때 세공기권 무슨 뭐 네, 돌반지 한돈 한다 이런 반지. 거는 이제 옛날 얘기가 돼버릴 것 같아요. 한돈 달라고 당당히 요구하기가 이제 쉽지 않지 않을까요? 반돈까지도 됐는데 반돈도 네. 지금 30만 원이면 이제 어려운 거죠. 네, 예전에 반돈 하면 좀 섭섭하다 이런 감정도 내비쳤는데 이제 못 네. 그럴 것 같고 네. 그 국내 금 거래도 되게 많이 늘었더라고요. 거래 대금이 아. 네, 지난 5일 어제였죠. 1,088억 원. 이게 이제 금시장 개장한 이후 역대 최대치고요. 네. 3거래일 연속 역대 최대 거래량 계속 지금 갈아치우고 있다고 하니까 금 투자들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지금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럼 이제 또 궁금하신 게 지금 금 투자 이제 해도 돼요? 이거 궁금하실 것 같은데 투자 판단은 최종적으로 본인이 하시는 겁니다만 아주 일반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네. 장기 투자 관점에서 금을 일부 보유하는 거는 리스크 관리나 분산 투자 차원에서는 유용합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이걸 내가 단기 지금 금값이 막 가파르게 오르니까 단기 고수익을 노리고 매수한다면 이건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은 주식이나 채권과 달리 배당이나 이자 수익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최종 투자 판단하실 때 고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네, 올해 들어 4대 엔터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죠. 올해 하반기 BTS 완전체 복귀에다가 또 블랙핑크도 하반기 월드 투어 콘서트를 시작한다고 하고요. 또 신인 아티스트들의 그 데뷔가 이어지면서 매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 엔터 산업이 트럼프발 관세 폭탄을 비켜갈 이른바 관세 무풍지대로 부상되면서 이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악재와 부진을 딛고 올해 엔터 산업의 성장 기대할 수 있을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현대차증권의 김형용 연구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성함을 좀 잘못 말씀드렸 아닙니다. 김현용. 네. 네, 발음이 좀 부족해가지고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 올해 주목받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엔터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올해 들어서 상승세가 꽤 좋은 거죠. 맞습니다. 네. 보통 이제 우리가 엔터 빅4 종목이라고 하는 빅4. 하이브, JYP, SM 네. 그리고 YG 엔터. 이 네 개 종목들이 일제히 이제 적게는 15%, 네. 많게는 한 25% 정도의 강한 반등을 했고요. 네. 주가가 먼저 올랐었던 이제 JYP 엔터가 워낙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네. 한 15% 정도로 그럼에도 또 올랐고요. 그 외의 종목들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키 맞추기라고 하죠. 그래서 못 올랐었던 이제 하이브나 YG 엔터, 네. 예, 그리고 일시적으로 조정받았던 SM 네. 종목들이 일제히 이제 20에서 25% 강한 반등세를 시현하면서 올해만. 네, 올해만입니다. 네. 올해 1월 2일부터 지금 연초 대비로만 그 정도 상승이 지금 나온 모습입니다. 지난해 저희 이 프로그램에 한 두세 번 출연하셨는데 그때만 해도 엔터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많이 안 해주셨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예. 완전히 바뀌는 분위기예요. 맞습니다. 예. 실제로 상반기까지는 네. 분위기가 안 좋았었던 게 맞았거든요. 예. 근데 하반기 들어서 특히 이제 10월, 11월 이때쯤부터 제가 아마 상반기에 안 좋다고 말씀드렸을 때도 추워지면 사자 뭐 네. 이런 얘기를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게 이제 11월부터 조금 업황이 강하게 돌아서면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네. 그 일단 지난해 보면은요 왜 주가가 안 좋았는지 네. 참 악재도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왜 그랬었는지 잠깐 좀 그쵸. 회고를 해볼까요? 꽤 있었죠. 일단은 이제 가장 큰 틀에서는 예. 업황 지표 크게 두 가지를 봅니다. 음반 판매량과 공연 모객수 이거 두 개를 보는데 네. 특히 음반이 많이 안 좋았어요. 네. 상반기까지 한 10에서 15% 시장 기준으로 빠져버리니까 개별 기업 기준으로는 20-30%씩 빠지는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네. 실제로 상반기 때 대부분의 엔터사들 실적이 안 좋았었고요.
또 하나 기억하시겠지만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개별 기업 악재도 있었던 게 네. 4월이었죠. 그래서 어도어 뉴진스 사태가 터지면서 긴급 감사권을 발동하고 네. 또 그때부터 이제 뉴진스의 어떤 활동들이 예.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네. 그 부분들이 이제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신성장 동력으로 가장 집중해서 봤었던 아티스트 IP인데 네. 이게 이제 제대로 활동이 안 이루어지니까 성장에 대한 눈높이가 급격히 낮아지면서 네. 하이브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었던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해 가장 아까 톱4 있잖아요. 탑4 네네. 중에서 제일 많이 떨어진 게 네. JYP였나요? 어땠습니까? 일단은 작년만 보면 JYP가 낙폭이 제일 어, 컸었습니다. 네. 상반기 말 턴어라운드 되기 전까지인 9월 말까지 보면은 주가가 최고점 대비로는 거의 한 70% 정도 빠져서 그렇게 많이 빠졌었군요. 많이 빠졌습니다. 네. 많이 빠졌었기도 하고 갑자기 업이 좋아지니까 이제 주가가 또 많이 튀어오르기도 했고요 최근에. 네. 근데 이제 작년만 놓고 보면은 사실은 JYP가 이익도 안 좋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음반 판매량 같은 것들도 피크 정점 대비 판매량 감소폭이 또 JYP 아티스트들이 유독 컸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조금 더 주가 하락이 컸었던 것 같습니다. 김현영 연구원께서는 그러면은 올 초에 이렇게 네. 급격한 반등을 있을 것으로 어느 네. 정도 예상을 좀 하셨었나요? 어땠습니까? 뭐 실제로 제가 한 10월 한 하순 그리고 11월 초에 예. 정식 이제 리포트를 통해서 네. 제가 주장드렸던 바가 이제 서구권 공연 시장을 중심으로 작년 10월 11월이니까 4분기잖아요. 네. 4분기의 K-팝 공연 지표가 강하게 전년 동기 대비 30에서 40%의 엄청난 성장률로 돌아서는 것들이 이미 작년 그 시점에 보였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공연이라는 거는 네. 큰 공연 장소를 미리 대관하기 때문에 아. 2달에서 석 달 전에는 미리 알수 있는 미리 거죠. 대관을 합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꾸어 생각하면은 미래 3개월까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11월 초부터 저희가 이제 좀 강하게 말씀을 드려왔었던 부분이 네. 실제로 이제 이번 4분기 아직 실적 발표 전이긴 합니다만 네. 하이브를 필두로 이제 세븐틴이나 스트레이키즈의 대규모 월드 투어 네. 4분기에 있었던 그런 투어들이 실적으로 이제 변환이 되고 있고 또 연초 또 스트레이키즈의 서구권 투어가 전례 없는 규모로 발표가 됐어요. 네,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아시아를 뛰어넘어서 네. 미국, 유럽, 호주를 중심으로 하는 서구권에서의 모객 수가 오히려 네. 아시아를 뛰어넘는 그림이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네. 실적, 마진 그리고 주가 멀티플이라고 하죠. 주가 수익 배수 이 세 가지가 같이 올라가는 그림이 되기 때문에 네. 엔터주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뭐 굉장히 쏠리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러면 지금 연초에 이만큼 올랐으니까 네. 너무 많이 오르면 사실 좀 약간 조정도 거치게 부담되죠. 되고 예. 한 해 내내 이렇게 올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예. 올 한 해 어느 정도를 지금 예상하는지 네. 목표 주가를 어느 정도 네. 지금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보다 네, 네. 상향 조정하셨는지 이런 것도 네. 궁금해요. 일단은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네. 현재 23만 원대 주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23만 7천 원 오늘 네. 끝났네요. 네. 목표 주가는 31만 원입니다. 오. 그래서 상당히 아직도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 있는 종목이고요. 네. JYP의 경우에는 먼저 주가가 많이 올라왔고 지금 7만 7천 원 선에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목표 주가는 9만 5천 원 정도여서 네. 상승 여력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네. 하이브만큼 존재하지는 않고요. 네. SM과 YG 같은 경우에도 예. JYP와 비슷한 수준의 약 한 20% 정도의 상승 여력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올 한 해. 네.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왜 하이브가 제일 많으냐? 하이브는 아직 까지 않은 패. 그러니까 방탄소년단의 이 복귀 후에 이 월드 투어 규모가 네. 어느 정도일 것인지 저희가 아직은 가늠하기는 힘들어요. 물론 제 예상치가 있고 실적 추정이 반영이 되어 있지만 그 숫자보다 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에서 하이브가 상승 여력이 제일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뭐 이제 예정된 개별 이벤트가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시장이나 흐름 이게 맞습니다. 우호적이야 이 물론입니다. 상승세를 계속 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이제 올 세계 전 세계 경제라든가 금융 시장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칠 요소 이미 네. 끼치고 있는데 네네. 트럼프발 관세 네네.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엔터 산업하면은 관세 맞습니다. 영향력에서는 좀 비껴가는 그쵸. 몇 안 되는 업종이다 해서 지금 벌써부터 이렇게 수혜 업종으로 맞습니다. 관심을 받는 것 같은데 그 네. 얘기 잠깐 좀 해주세요. 우선은 이제 엔터사의 실적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공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연은 티켓 판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보통 공연장 앞에 가면 이제 굿즈 네. 같은 것들 같이 팔고요. 그리고 또 요즘은 공연의 일부를 온라인 콘서트로 생중계합니다. 그렇죠. 그런 이제 온라인 콘서트 중계권 같은 것들을 이제 돈 주고 팔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서비스들이 무형의 상태로 이루어집니다. 무형으로. 그렇다 보니까 이제 관세로부터 자유롭고요. 물론 이제 음반 그리고 음반 음원 같은 경우에도 음반은 관세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네. 사실은 전체 음반 음원 시장에서 음반이 차지하는 비중은 20%밖에 안 돼요. 아. 음원 시장이 훨씬 큽니다. 아. 근데 음원은 무형의 재화이기 때문에 관세를 부과할 수가 없죠. 없군요. 맞습니다. 네. 티켓 같은 거는요. 그것도 관세 대상인가요? 관세 대상이 아니죠. 아. 티켓에 대한 이제 어떤 예약이나 예매 같은 것들 다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세 부과를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엔터사 실적에서 거의 한 80에서 90%에 해당하는 부분이 네. 일단은 관세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영역들입니다. 설사 관세를 매기더라도 이제 음반 정도가 예. 있을 텐데 그리고 A 예. 그룹 콘서트 티켓이 비싸다고 B로 다 옮겨가고 이러지 않지 그러진 않습니까요? 않죠. 예, 네. 그렇죠. 본인이 응원하는 아티스트가 있다면 있으면 확실히 있으면 그 아티스트의 공연의 어떤 그 티켓 가격이 네. 다소 오르더라도 네. 일반적으로는 많이들 가시죠. 예. 네. 그리고요 올해 그 중국 내 콘서트나 네. 또 중국과의 교류 확대 가능성도 많이 높아졌다고 하던데 맞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일단은 사실은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예. 저희가 벌써 뭐 한알령이라는 얘기가 나온 지가 네. 올해로 9년 차거든요. 2016년 하반기입니다. 그러네요, 벌써. 예. 오래됐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중국은 예측의 영역이라기보다는 그렇게 됐을 때 생각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그럼 지금의 분위기는 네. 아직까지는 네. 소규모의 중국 내륙 지역에서의 팬미팅 정도는 몇몇 아티스트가 진행한 바가 있지만 네. 결국은 이제 최소한 회당 1만 명 이상이 들어오는 제법 규모감 있는 공연장에서 한두 번 단발성이 아니라 네. 5회차, 10회차 이 정도의 규모감 있는 중국 내륙 지역에서의 콘서트 계획이 잡혀야 되는데 근데 아직까지는 그거는 없습니다. 아. 예.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그런 것들이 열렸을 때는 만약에 된다면 그러면 그때 가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는 과거와 다르게 이제는 중국에서의 공연 시장이 다시 열리더라도 네. 우리가 이미 이제 미국 유럽에서 체급이 많이 커졌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중국 공연 시장이 전체 시장의 20% 비중이었어요. 2017년, 네. 16년 이럴 네. 땐 그랬는데 이제 와서 다시 중국이 열리더라도 네. 이제는 8%밖에 안 됩니다. 아, 다른 시장이 워낙 커져 있기 워낙 때문에 커졌죠. 예, 2배 이상 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제는 8% 정도이기 때문에 옛날만큼의 그런 강한 주가 임팩트는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고 네. 다만 그렇게 됐을 때는 하이브나 SM처럼 네. 중국 내에서 어떤 팬덤 일정 규모의 팬덤을 가지고 있는 아티스트를 보유한 기획사 쪽으로 네. 수급 쏠림은 일어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그 한한령, 그 한류 금지령이 네. 2016년 이후 지금 지속되고 맞습니다. 있는데 우리와 중국과의 어떤 그 좀 교류 확대가 있어서 네. 이게 혹시 해제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조심스레 있죠. 나오긴 하죠. 실제로 다른 어떤 산업 부분에서 본다면은 게임 쪽도 지금 한국 게임사들에 대해서 외자 판호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가장 뭐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충격적인 사건이 중국 여행 비자 면제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한국인 무비자 입국 허용했죠. 맞습니다. 지난해 이런 11월인가? 맞습니다. 네. 작년 11월부터 이제 3월부터 중국 그 패키지 여행의 성수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여행주들도 나름 그런 부분들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예. 정말 파격적인 어떤 조치였고 네.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미루어 봤을 때는 다른 분야 즉 엔터테인먼트 산업이나 네. 드라마 산업이나 이런 쪽에서도 어떤 중국발 훈풍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앨범 판매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아까 처음에 모두에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네. 지난해는 굉장히 부진했었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역성장했죠. 네, 그럼 올해는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올해는 일단 작년처럼 이제 두 자릿수 감소가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이제 한 5에서 10% 정도의 반등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네. 실제로 작년 상반기까지는 개별 아티스트 입장에서 23년 그 직전 앨범에 비해서 판매량이 20% 30% 많게는 40%도 빠졌었어요. 그랬다가 네. 작년 하반기에 컴백한 아티스트들의 경우에는 네. 직전 앨범 대비 음반 판매량이 증가하는 아티스트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예. 네. 즉 저점을 확인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아직은 1월 이제 갓 넘어서는 상황이라서 판단하기는 이른 시점이지만 일단은 작년 하반기에
판매량 저점을 확인했다는 점 하나,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대형 신인들이 많이 데뷔를 한다는 것입니다. 당장 1월 달에 JYP의 보이그룹 킥플립, 네. 2월 달에 SM 걸그룹과 네. 같이 여러 이제 그 소위 빅4 엔터사들의 보이그룹 걸그룹들이 정말 오랜만에 데뷔를 하는 거거든요. 네. 또 이들의 판매량이 더해지기 때문에 네. 작년 대비로는 5에서 10% 수준의 순성장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순성장이라고 하셨는데 네. 재무 상황을 조금 더 들여다볼까요? 네네. 작년에 아니 지금 어떻습니까? 국내 4대 엔터사들의 재무 예. 상황은 적자가 꽤 크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적자가 일단은 좀 크게 나오는 기업은 이제 YG 엔터. 아, YG 가 엔터. 가장 좀 대표적으로 네. 아무래도 이제 블랙핑크에 대한 의존도가 워낙 높았었다 보니까 네. 지금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은 맞고요. 다행스럽게도 이제 작년 이제 말씀드렸던 4분기부터 업황이 돌아서면서 지금은 이제 하이브나 SM이나 JYP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이제 흑자를 꾸준하게 유지는 해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네. 그런데 네. 그 적자가 많이 있는 그룹 그 엔터사 같은 경우는 좀 네네. 투자에 있어서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죠. 없겠죠. 예. 그래서 아까 YG 같은 경우는 좀 맞습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실제로도 예. 신인 라인업 입장에서 봤을 때 YG 엔터가 그런 이제 라인업의 보유 상황 네. 이런 것들이 좀 적은 것은 사실이고요. 작년에 이제 걸그룹 베이비몬스터가 나오기는 했지만 네. 올해 이제 신인 그룹 한 팀 정도가 나올 수는 있고 그것이 보이 그룹일 확률이 높은데 이게 뭐 올해 말에 꼭 나온다라는 보장은 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1년에 한 맥스 2팀까지도 원활하게 데뷔를 시키는 기획사들이 제법 있는 반면에 네. 메이저 4사 중에서는 네. YG 엔터가 신인 라인업은 상대적으로 약하고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그런 이익 규모나 특히 또 이게 안정적으로 우리가 항상 돈을 번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또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는 다른 이제 앞에 빅3보다는 상대적으로 열의인 점은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좀 개인적인 질문이 될 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뵐 네. 때마다 느끼는 게 네. 이쪽을 이제 연구를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아티스트라든가 엔터사들을 대해서 많이 아시는 건지 네네. 아니 원래 이쪽을 좋아하셔가지고 하다 보니까 네. 연구를 하게 되신 건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 궁금했어요. 원래도- 너무 신나게 말씀하셔서 예. 특별히 꽂힌 데가 있으신가 이것도 궁금했었거든요. 뭐 저는 이제 뭐 아이브 좋아하고요. 예. 그러시군요. 예, 네. 아이브가 뭐 제가 또 뭐 비상장이라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예, 아이브 걸그룹 중에는 아이브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도 음악을 좋아했었는데, 아 그러세요. 예, 예, 또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증권사에 오신 거예요? 하다 보니까, 예, 아 너무 개인적인 걸 네, 여쭤봤습니다. 아예 아닙니다. 네. 예, 원래도 좋아합니다. 네, 네. 날도 너무 그렇고 너무 돈 얘기만 하다 보니까 이런 네, 얘기 잠깐 좀 하고 그쵸, 그쵸. 싶었는데 예. 그 지난해 이제 K-팝 부진과 함께 산업의 구조적 문제점이라든가 음반 상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맞습니다. 문제점이 사실 네. 지적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좀 뭔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네. 단순히 매출 높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맞습니다. 그걸 네. 넘어서서 좀 뭔가 윤리성, 투명성 네네. 이런 경영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맞습니다. 따끔한 지적이 예. 있습니다. 그 얘기를 그쵸. 좀 해주세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떤 뭐 음반 사재기 의혹이나 이런 것들 얘기가 많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엔터사들도 음반 시장이 작년에 강한 역성장을 보여준 게 어떻게 보면은 좀 정신이 번쩍 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매출에 대한 의존도를 이제는 음반 중심이 아니라 네. 글로벌 음원 플랫폼에서 잘하자. 이게 왜냐하면 시장이 훨씬 크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공연 시장. 여기는 뭐 어떤 사재기 같은 개념이 없잖아요. 그냥 원하시는 K-팝 팬들이 딱 오는 네. 거기서 티켓을 사고 굿즈를 사고 딱 어떻게 보면 페어한 시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공연 시장 쪽으로 매출이 이제는 비중이 좀 다변화되는 원래는 음원 매출이 40%나 비중을 차지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올해 내년 정도 가게 되면은 충분히 30, 25%까지도 이제 음반에 대한 의존성이 줄어들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 네. 실제로 많은 기획사들이 그런 방향성으로 글로벌 음원 플랫폼과의 교류라든가 제휴 그리고 현지화 아티스트들을 많이 내고 있잖아요. 네, 미국이나 남미 지역의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그쪽 지역 사람들로 이루어진 현지 아이돌 많이 내는 것도 그쪽 시장은 철저하게 음원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음반 사재기나 이런 걸로부터는 굉장히 자유로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다각화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K-팝 성장 과정을 보면 체계적인 어떤 트레이닝 시스템 이런 것도 있고 또 네. 팬덤 중심의 독특한 마케팅 전략이 다 어우러져서 이렇게 크게 맞습니다. 성장을 했는데 네. 정말 화려한 이면 뒤에 우리가 좀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이 있는 것 같고 네네. 사실 지금은 좀 잊혀진 것 같긴 합니다만 네. 하이브하고 뉴진스 소속 네네. 갈등, 네. 계약 소송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이런 게 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게요. 이게 어차피 이제 인적 자원을 베이스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들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어떤 사건 사고 내지는 이런 사례 연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네. 이제 핵심이 될 것 같고요. 이번 뉴진스 케이스 같은 경우도 아직 이제 결론이 나오진 않았지만 네. 지금 두 건의 소송이 여전히 계류 중이죠. 네.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간 그리고 어도와 뉴진스 간 네. 그 두 건의 어떤 소에 대한 이제 중간 결론, 중간 과정에 대한 부분들에 따라서 네. 또 이제 뭐 여론이나 여러 가지 방향성이 이제 좀 결정이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이제 지켜봐야 되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을 좀 더 해결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주주간 계약의 해지가 적법했는지 네. 이 부분하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전속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어도 측의 주장과 네. 그렇지 않다라는 유진스 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선 상황인데요. 이게 결국은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한 해임이 전속 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느냐 아니냐. 사실 이 두 건은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쟁점이 될 것 같고요. 네. 결국은 앞단의 소송이 뒤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리가 딱 거기 하나 걸려 있어요. 그게 나중에 하이브 주가하고도 관련이 당연히 관련이 있죠. 있으니까 좀 예. 지켜보셔야 될 것 그 같아요. 부분은 이제 아마 1, 2, 3월 1분기 중에는 최소한 첫 번째 심리기일이 도래하니까 네. 그 부분은 뉴스 플로우를 통해서 저도 또 투자자 여러분들도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K-팝이 단순한 음악 장르를 넘어서서 네.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은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영향력을 계속 확대하기 위해서는 변화, 혁신이 계속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일단 그건 이제 그 업계 분들이 그렇죠. 알아서 해줄 네, 문제고 네, 네. 우리는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엔터 산업 2025년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투자를 해야 될지 네. 일치하는 방법은 무엇일지 네. 끝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가장 핵심적인 어떤 지표는 네. 공연 모객수입니다. 그래서 예. 그 투자하시려는 기획사의 아티스트가 네. 공연 모객이 느는지를 봐야 되는데 네. 공연 모객이 늘려면 네. 지금 환경에서는 서구권으로밖에 늘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시아 쪽은 이미 너무 잘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미국, 유럽, 호주에서 더 큰 공연장에서 올해 새롭게 공연을 하는 아티스트들 네. 대표적으로 이제 뭐 방탄소년단이나 스트레이키즈나 네. 블랙핑크 네. 이 3대 K-팝 아티스트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종목들이죠. 네. 결국은 하이브, JYP, YG 네. 그리고 이제 SM도 뭐 NCT 드림이나 네. 에스파를 필두로 이런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조금 더 큰 규모감의 공연을 계속 노크는 하고 있어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대차증권의 김현용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네, 한 주간 집값 동향 살펴보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부동산 관련 소식들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 눈이 오는데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그러게요. 지금 눈이 많이 오고 저희 있습니다. 스튜디오에서 밖에 안 보여가지고 예 그런데 펑펑 내리고 일단 있습니다. 대설주의보가 발령이 됐고요. 아무래도 좀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퇴근길에요. 자, 한 주간 주택시장 동향 좀 살펴볼까요? 지난주가 이제 설날이었죠. 설 주간에 이제 조사원도 쉬어야 되니까 통계가 안 나왔고요. 이제 2주치가 한꺼번에 이번에 반영이 돼서 나왔는데 네. 설 전만 하더라도 4주 연속 보합이었습니다. 서울이 0.00% 계속 보합 흐름이어서 저는 이번 주 통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네. 설 지난 통계고요. 설 지나서 하락으로 가느냐 보합으로 가느냐 상승으로 전환되느냐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네.
뚜껑을 열어보니까 0.02%포인트 상승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0%에서 다시 0.02%로 서울은 올라갔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하락 전환하게 되면 추세적으로는 이제 하락으로 갈 수가 있는데 네. 상승 전환했다는 얘기는 일단 그렇다고 해서 이제 큰 폭의 상승은 아닙니다만 일단 반등을 했다는 얘기고요. 네. 지역별로 좀 살펴보게 되면 역시나 소초구가 0.06%, 강남이 0.03%, 송파구가 많이 올랐습니다. 지난주가 2주 전이 0.09%였는데요. 이번 네. 주는 0.13%로 이제 1단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서울 한강벨트는 상승폭을 좀 키우고 있는데 나머지 지역들은 여전히 약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네. 토지거래가구역 해지 호재가 좀 있잖아요. 그런 발표를 네. 하고 분위기가 좀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수도권 지역은 마이너스 0.03%에서 마이너스 0.02%입니다. 네. 0.01%포인트 하락폭이 축소가 됐는데 내용을 보면 경기도는 마이너스 0.03이고요. 인천은 마이너스 0.08%이기 때문에 서울이 반영이 돼서 수도권도 살짝 회복된 것처럼 보이는 거지 서울을 제외하면 뭐 그렇게 좋은 분위기는 아닙니다. 네. 지방은 마이너스 0.04%니까 지난주보다는 0.01%포인트 하락폭이 축소는 됐습니다만 그렇게 뭐 힘을 쓰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전국적으로 어떤 흐름이다 하기가 참 어려운 게 그렇습니다. 일부 지역은 좀 상승되지만 나머지는 보합이거나 하락세 뭐 이렇게 서울 약간- 내에서도 네. 서울 내에서도 온도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네. 이제 서울도 뭐 이렇게 0.02%포인트 반등했다고 해서 서울 전체가 반등 평균은 평균인데 네. 지역별로 가보면 전혀 다른 온도 차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강남 같은 경우는 지금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부 지역. 네네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비싼 아파트들이 나오더라고요. 비싸기도 하고요. 뭐 강남은 뭐 신축 아파트는 이제 우리가 비싼 거는 다 알겠는데 뭐 얼마 전에 뭐 한강뷰가 나오는 아파트 3.3제곱미터당 뭐 2억 얘기. 뭐 그들만의 리그니까 뭐 신경 안 쓰겠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나온 통계 결과를 보고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특정 아파트가 이렇게 비싼 거는 뭐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평균이 3.3제곱미터당 서울 강남의 아파트 평균이 이제 3.3제곱미터당 1억 원에 육박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서초구 같은 경우는 3.3제곱미터당 9,285만 원이고요. 네. 강남구는 9,145만 원입니다. 그래서 평균이 이 정도면 실제로 신축 아파트거나 자금력이 되시는 분들이 선택하는 아파트들은 훨씬 더 높다는 얘기고 네. 문제는 이제 흐름이거든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게 문제인데 이게 불과 10년 만에 2008년이죠. 15년 전입니다. 3천만 원 정도 했거든요. 2008년에. 네. 2008년에 그 정도 했는데 이게 2008년도 기억나시나요? 반포에 레미안 포스티지, 반포자이 같은 아파트들이 3.3제곱미터당 3천만 원에도 미분양이 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막 그때 아마 모임 돌았잖아요. 가면 네. 뭐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아니 강남이 3천만 원 이렇게 고분양가로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평당 3.3제곱미터당 9천만 원 1억을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네. 놀랐고요. 2014년 전이니까 2014년과 지금이 이제 10년 차이가 나잖아요. 네. 10년 만에 209%가 올랐습니다. 서초구 같은 경우 그렇다고. 서초구가 3천만 원에서 9천만 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네. 굉장히 속도가 빠르다는 거고요. 예. 다른 지역들은 이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들, 인기 지역들의 속도가 빠르다는 점은 좀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네. 그래요. 지금 그래서 평당 요즘 새로 분양하는 분양가는 어느 정도죠? 그 거의 뭐 강남권은 7천만 원? 그게 3.3제곱미터당.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돼서 3.3제곱미터당 7천이 나오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이제 분양 당첨돼서 입주할 때 되면은 주변 시세가 같아지거나 신축이라서 높으니까 그렇죠. 이거보다 훨씬 높아진다는 거죠. 껑충 올라가죠. 앞서서 그런- 평균이 이제 1억이라고 했잖아요. 네. 9천만 원 1억이니까 예. 신축 아파트는 신축 프리미엄이 있죠. 그러면 1억 이상으로 되는데 분양가가 7천만 원에 나오게 되면 그럼 평당 3천만 원 정도 남는 거를 안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이익이 되니까
많이 몰리는 거죠. 많은 분들이 몰렸습니다. 이번에- 올해 첫 예. 분양 물량이 나왔죠. 원페를라 방배 6구역 무슨 재개발. 뜻일지도 아파트 이름 너무 헷갈려요. 요즘 페를라. 네. 솔직히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 네. 이게 페를라가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아무튼 저도 이제 현장에 가서 한번 둘러는 봤는데 이수역 역세권에서 도보 5분 거리, 내방역에서 한 3분 거리 정도 교통여건 되니까 좋죠. 교통여건 좋고요. 네. 평지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예. 일단 많이 몰렸습니다. 특별 공급을 보면 84.7대 1. 특별 공급 중에서 생애 최초가 172대 1이 나왔고요. 신혼부부가 88대 1이 나왔기 때문에 네. 생애 최초가 경쟁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분들 생애 최초도 되고 신혼부부도 되는 분들이라면 신혼부부 하시는 게 낫고요. 그러네요. 다자녀가 할 수 있으면 다자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하더라도 좀 전략적으로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일반 공급 물량은 151.6대 1이 나왔습니다. 150명 중에 한 명만 되니까 사실 뭐 이 정도면 별로 2대 1도 되기가 쉬운 게 아닌데 따지고 보면 저는 예전에 2대 1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복은 없나 싶은데 네. 아무튼 경쟁률 높게 나왔고요. 예. 59A 같은 경우는 305대 1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가격 경쟁력인데요. 3.3제곱미터당 뭐 7천만 원 수준이니까 전용 8사가 한 24억 정도. 24억을 어떻게 마련하지? 라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드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청약을 했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시세 차익이 보장이 되고 서울에 계시는 무주택자들 중에서도 자금력이 되시는 분들이 많이 청약을 하신 것 같습니다. 대략 그러면은 당첨권은 청약 가점이 어느 정도로 지금 보는 거죠? 저는 작년에 평균이 서울 평균이 65점이었고요. 네. 강남은 69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도 69점 만점이죠. 4인 가족 만점입니다. 네. 다 떨어졌습니다. 전체가 84점이 만점. 84점 만점입니다. 네. 그래서 4인 가족이 69점이고 네. 자녀 수가 늘어나거나 네. 부모님을 이제 부양해야만 올라가는데 이번에도 아마 69점은 넘어가야만 이제 당첨권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이제 뉴스고 되고 또 정보가 되니까 말씀해 주시는 거지. 이건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고 아, 대부분의 전체 시장 분위기는 이제 거래가 활발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 이거는 않습니까? 특수시장 강남시장의 예, 이야기입니다. 같은 서울이라도 외곽 같은 경우는 거래도 줄고 가격도 약세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네. 정도 상황인지 조금 더 말씀해 주신다면요. 최근에 국토부에서 이제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네. 1월 서울 내 9억 원 이하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중소형의 9억 원 이하 우리 서민들이 많이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들을 네. 거래량을 좀 조사를 했는데요. 네. 679건 조사 시점으로 나왔는데 작년 1월이 1,407건이었거든요. 네. 51.7%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럼 뭐하고 비교하냐면 네. 전체가 45.6%가 감소를 했거든요. 예. 근데 중소형은 51.7%가 감소했으니까 더 감소한 거죠. 중소형이 더 많이 감소를 왜 했습니다. 그랬을까요?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중소형이 거래가 좀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야? 가격이 비싸면 오히려 거래가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네. 앞서서 이제 강남은 분위기가 좋았잖아요. 고가 아파트들은 대출을 굳이 받지 않아도 자금력이 되시는 분들이 살 수 있는 지역이고요. 몰라도 사고 싶으면 산다 이거죠. 사고 싶으면 산다. 네. 나는 자신감이 있는 지역인데 네. 우리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사실 자금력이 좀 부족하잖아요. 대출을 그러면 받으셔야죠.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네. 작년 9월에 정부가 이제 대출 규제를 했는데 DSR 강화시킨 거요? 그렇죠. 강남 집값 잡기 위해서 DSR도 강화하고 은행 창구 지도를 했는데 네. 그 영향은 오히려 강남 아닌 서민들이 지역에. 사야 되는 중소형 아파트에 불똥이 튀었기 때문에 정책의 부작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근데 올해 또 7월에도 또 DSR 3차 규제 나오지 않습니까? 3단계 합니다. 그렇게 그렇게 되면 또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결국에는 외곽 지역들, 수도권, 지방으로 갈수록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되고요. 제가 작년 12월에 이제 노원구 상계동에 이제 임장을 갔었는데 그 부동산 사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상계동은 집값 오르지도 않았는데 네. 대출 규제 시행이 되면서 집을 사려고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 분들도 대출이 안 나와서 지금 못 사고 있는데 네. 강남을 잡아야 되는데 강남은 오히려 대출 규제를 해도 전혀 신경도 쓰지도 않고 신고가가 나오기 때문에 네. 좀 문제된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전보다 훨씬 잘 살고 하지만 이게 그냥 내 집이 너무 좋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다른 쪽과 비교해서 비슷한 돈을 집어넣는데 훨씬 많이 오르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박탈감을 느껴지고 상대적인 박탈감이 예, 크죠. 그러면서 네. 이렇게 불행해지는 거거든요. 심리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책의 효과가 어디까지 미칠지를 다 생각을 해서 좀 꾸준히 정책을 좀 시행하는 이런 정부였으면 좋겠는데 참 안타깝고요. 옛날 같으면 옛날에 뭐 배고프는 시절도 있었는데 요즘 네. 다 잘 먹고 하지만 그래도 심리적으로는 훨씬 더 불행한 게 내 네. 친구가 같은 친구인 줄 알았는데 뭐 네.
강남에 아파트 하나 물려받아서 가격은 올라가고 나는 집 사기도 힘들다라고 하면 상대적인 네, 그렇다고 심리적 뭐 고통이 비교하지 굉장히 말고 큽니다.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참 어려운 문제라서 그거는 이게 참 그렇게 안 그렇습니다. 됩니다. 네. 더구나 지방 같은 경우는 더 지금 심각하다면서요. 지방은 뭐 미분양 굉장히 대부분이 심각합니다. 지방에 있지 않습니까? 80%가 이제 지방인데 그나마 미분양이 좀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12월 통계가 나왔는데 이제 다시 늘어났습니다. 2만 가구로 7만 가구, 네. 7만 173가구로 6만 5천 가구에서 늘어났고요. 예. 더욱더 걱정이 되는 건 우리가 중공업 미분양, 악성 미분양이라고 미분양. 하는데 네. 자, 우리가 보통 미분양이 발생하게 되면 건설회사들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광고도 하고 분양가 할인도 하고 뭐 골드바 준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잖아요. 네. 어떻게 됐든가 노력을 해서 소진을 하려고 하는데 중공업 돼요. 미분양은 3년 동안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진이 안 된 거죠. 네. 악성 미분양인데 예. 악성 미분양이 2만 1,480가구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악성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이게 악성 재고가 쌓인다는 얘기고요. 네.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PF 대출 상환을 못한다. 네. 사업이 종료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굉장히 네. 어려운데 설상가상 뭐 PF 문제가 되다 보니까 금융당국이 증권사들 문제된다. 채무 보증 예. 가중치를 더 올렸어요. 돈줄을 더 말라버리는 죄. 그러면 건설회사들은 결국에는 공급 물량, 신규 물량 더 줄일 수밖에 없고 네. 시간이 지나서 몇 년 지나면 또 공급 부족이 또 될 수도 있는 이런 악순환의 연속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지방 미분양에 대해서 좀 강력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지방 주택을 구입할 때 무슨 DSR을 조금 완화하겠다 이런 얘기가 약간 나오고 있더라고요. 지금 정부에서 이제 그런 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힘드니까 이제 DSR 좀 완화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방에 미분양이 많고 악성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는데 대출이잖아요. 대출 한도를 늘려준다고 해서 과연 대출을 받아서 그 집을 사야 될까요? 그렇죠. 오를 것 같을 때 사지 내릴 것 같다거나 이런 상승에 때는 대한 다들 기대감이 안 있을 때는 대출이라도 하죠. 받아서 사지만 예. 안 오를 것 같은데 대출을 더해준다는 거는 저는 오히려 더 부작용이 생길 것 같고 이게 은발의 오줌 누기잖아요. 뭐 주택수에서 빼줄게 대책 하나 나오고 네. 시알리치 해줄게 뭐 건설 사업자들 원시 취득세 좀 인하해줄게 해봐야. 은발의 오줌 한 번 하고 다시 얼어붙기 때문에 저는 네. 종합 패키지로 제대로 검토를 하고 대책을 발표하려면 한 번에 효과적인 정책을 좀 제대로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미분양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이제 무리하게 사업을 벌이다가 물론 여러 가지 외부 변수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이렇게 미분양 사태에 봉착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럴 그렇죠. 때마다 정부가 도와주면 아 내가 내는 세금으로 우리 집도 지금 분양 안 되고 미분양 상태에서 힘들어 죽겠는데 건설사 도와주란 말이 하고 또 불평하시는 분들 꽤 많으시거든요. 우리 국민들 다수가 아마 그렇게 예. 생각을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왜 그걸 자꾸 세금으로 건설사를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결국에는 세제 혜택도 우리 세금으로 또 도와주는 역할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또 우리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네. 그래서 공급 물량이 줄어들게 되면 또 나중에 다시 또 집값이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 건설사 연쇄 부도 오면 금융권 지장이 있고 그게 그렇죠. 또 미치는 또 영향이 은행들이 크니까. 또 PF 대출 해줬으니까 또 문제가 생기면은 결국에는 또 국가 예산 또 투입을 해서 살려야 되는 이런 악순환의 연속이기 때문에 네. 미리 여유가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미분양을 좀 소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실수요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또 세제 혜택 많이 나오고 또 저금리로 대출 좀 해주게 된다면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도 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1년 정도만 지방 미분양에 대해서 혜택을 좀 많이 주고 필요한 분들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쨌거나 지금 부동산 시장을 좋게 보는 분들보다는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조금 더 있긴 한 것 같아요. 경매 시장도 지금 상황이 좀 안 좋다면서요? 경매 시장이 이제 선행 지표로 역할을 하는데요. 경매 매물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 얘기는 시장을 이제 부정적으로 본다. 낙찰 가율도 이제 내려가고 있거든요. 네. 그 얘기는 분위기 좋을 때는 가격을 더 서서 어떻게든 낙찰을 그렇죠. 받으려고 네, 하는데 시장이 이제 부정적으로 하락 전망이 많아지게 되면 보수적으로 가격을 낮추고입니다. 그래서 낙찰 가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이제 맞물려 있는 거고요. 지금 경매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수준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경매 시장도 안 좋다. 올해 물량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경매 받을 때 좀 주의할 점이 있으면 좀 짚어주세요. 최근에 뭐 14억 원이 넘는 그 송파구의 그 경매 물건이 9억 원에 나왔다고 하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 물건이 이제 잠실 우성 4차 아파트인데요. 네. 물건은 좋습니다. 좋은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낙찰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은행 근저당이 얼마지? 네. 전세금이 얼마지라고 하는데 네. 말소 기준 권리 때문에 다 말소가 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번 유찰이 됐다는 얘기는 네. 이게 재건축 아파트고요. 네. 조합원 지위 양도 승계가 안 되는 아파트입니다. 아. 이게 10년 소유 주인이 네. 5년 거주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이면 아. 낙찰을 받으면 내가 조합원 자격이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아니기 때문에 현금 현금 청산. 청산됩니다. 그래서 경매 낙찰 받을 때 덥석 물지 마시고 이런 네. 것까지도 꼼꼼하게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